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 아침. 예, 어젯밤에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상당량의 눈이 내렸습니다. 물론 전혀 내리지 않은 지역도 있었는데요. 이런 걸 보면 서울이 상당히 큰 도시다, 이런 생각이 확실히 드는 것 같습니다. 토요일 날은 다시 전국적으로 눈이 내린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하죠.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까 이 크리스마스인지가 언제인지도 몰랐던 분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 하지만 그럼에도 크리스마스는 어김없이 우리에게 옵니다. 이 사랑과 평화라는 크리스마스, 지금 오늘 하루만이라도 여유를 갖고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되새겨보시는 그런 거는 어떨까요? 자,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이 이른바 블랙리스트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례가 총 2,670건에 달한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피해 규모가 상당할 뿐 아니라 범위도 광범위했는데요.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도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직접 진상조사를 하신 분이죠.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의 송경동 간사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블랙리스트에 오른 명단이 11,000명이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게 그러면은 전체 문화예술인의 몇 % 정도 돼요? 이 숫자면? 거의 만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활발하게 활동하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더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피해 건수가 2,670건이다. 맞습니까? 예, 현재 명단으로는 11,000여 명의 명단이 확인되고 있는 거고요. 예. 그중에 구체적인 문건을 통해서 확인된 피해 건수가 2,670건입니다. 그러면 2,670건에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받았는지 그 대충 우리가 유형별로 구분하면 어떤 피해가 있습니까? 굉장히 다양한데요. 예. 사찰을 받았던 사실이 적시된 경우도 있고요. 사찰이요? 그 구체적인 지원 사업에 문화예술인들은 보통 국가기금 사업에 많이 참여하게 됩니다. 워낙 공적인 부분이니까요. 예. 근데 그런 각종 지원 사업에서 배제된 경우입니다. 영화, 연극, 전통예술, 문학, 등등 모든 전 장르에 걸쳐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지금 영화, 연극 전 장르에 걸쳐 있다 말씀하셨는데, 이 지금 불이익을 받은 극단이라든지 영화 제작사라든지 아니면 감독이라든지 문화예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된? 무슨 기준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은, 네. 블랙리스트는, MB 정부 초기부터, 시작됐던 것 같은데요. 네. 예를 들어서 2000년 안티조선 지식인 선언에 참가했다는 사유. 그리고 2003년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취임사 준비위원회 참여자라는 까닭도 있고요. 예. 야당을 그냥 단순 지지했다는 까닭도 많습니다. 문화예술계 531인 당신 민주노동당 지지선언, 그리고 젊은 문인 183명 육구작가선언 참여자라는 이름도 있고요. 또 정치보복 성격이나 자신들을 지지하는 화이트리스트 육성 성격도 있었던 걸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2012년도에는 연극인 1000명 문재인 지지선언, 출판인 516명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 그리고 보면 안철수 팬클럽 가로 열고 작가 74명이라고 적시가 돼 있는데요. 단순히 안철수 팬클럽 관련 작가라는 이유도 사찰 배제 리스트로 활용되고 있는 게 확인됐습니다. 예. 그 외에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촉구선언, 콜트콜텍 노동자 2001 투쟁 지지선언, 용산 참사 해결 시국선언 등
사회적 약자들을 도우려 했다는 것도 무슨 사유가 되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선언에 예. 참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배제해라. K 아니면 B로 되어 있는데요. 그게 뭐예요? K는 국정원에서 지시가 내려왔다는 표시였고요. B는 블루하우스. 블루하우스. 청와대에서 지시가 내려왔다는. 전 KB라고 그래서 무슨 국민은행인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군요. 예. 네. 아니 근데요. 지금 이게 아까 간사님께서 그 MB 초기부터 이랬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게 박근혜 정권 때도 이게 넘어온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예를 들어서 MB정부 당시 방송연예계 블랙리스트 82명 명단이 예. 국정원 적폐청산 TF를 통해서 확인됐지 않습니까? 언론에도 다 보도되고. 예. 그러면 이 82명 명단 중에 상당수가 박근혜 당시 블랙리스트 명단에 또 거의 대부분 적시가 돼 있는 상태로 확인되고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은 이 문화예술계 인사들은 근 10년간을 약 9년 정도를 불이익을 받으면서 있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통 지원 사업이 좀 규모가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고 그런데 2,670건이라면 거의 수백억 원대에 이르는 피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을 떠나서 그게 예를 들어서 출판문화도서원에서 책을 100종을 선정 배제시켰다면 한 종당 1,000여 권씩을 국가가 구매해서 전국의 도서관에 놔주는 이런 사업들이거든요. 예. 그러면 100명의 작가만 그렇게 배제당해도 거의 10만 권의 책이 국민들에게 전달되지 않은 사건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예. 그래서 저희는 이건 문화예술인들만 피해를 입은 사건이 아니고요. 예. 헌법 22조와 23조에 있는 이런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차별받지 않을 권리, 그리고 국민들이 모두가 누려야 될 어떤 문화적 권리를 짓밟힌 그런 희대의 헌법 유린 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국민이 피해자인 거죠. 근데요, 지금 말씀하셨는데 100종 정도를 지금 그러니까 배포를 안 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배제가 됐다 배포하는데 예를 들면.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건데요. 예. 지금 현재 출판 쪽에서만 배제 사유들이 참 많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배제 사유가 뭐예요? 출판은? 아까 좀 전에 드렸던 그런 다양한 까닭들인데요. 어떤 경우에는 지금 배제 사유로 나온 게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문제를 이슈화하려고 하는 내용이라든가. 그 이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들과 함께하는 프로젝트라는 까닭. 또 어떤 연극단체는 5.18 연극 제작 경험이 있다는 이유. 그리고 도서 같은 경우에 도서. 예. 시대고발성 독립영화 제작 상영을 지원했는데 이게 가로 열고 반정부 활동이라고 적시해서 배제한 건도 있었습니다. 이런 까닭들이 좌편향이라면 저희 국민엔 많은 수가 좌편향으로 탄압돼야 되고요. 문화예술인 전체가 좌편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도서도 결국은 이제 그런 기준으로 배제가 됐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죠? 예. 책이요. 그렇습니다. 예. 확실하게 이렇게 적시되어 있는 건 아닌데요. 단순히 어떤 선언이나 이런 것에 참여했다는 경우, 사회적 약자에 관심 가졌다는 정도만 해도 좌편향이다, 블랙리스트로 이렇게 분류해온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적시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 문건들이 그럼 주로 어디서 나온 거예요? 국정원하고 청와대 두 군데에서 나온 문건을 확보하신 겁니까? 국정원에서 생산된 문서도 있고요. 예.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작성된 문건도 있고 문체부에서 만들어진 문건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이제 문체부 산하 기관인 영진위에서 발견된 문건도 있고요. 다양합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어떻게 중간 발표가 이제 이번에 발표된 게 중간 결과죠, 그죠? 예. 최종은 언제 나와요, 그러면? 저희도 최대한 빨리 하고 싶은데요. 청와대나 국정원, 문체부 등이 공모가 돼서 수년간에 걸쳐 실행된 워낙 방대한 사건이어서요. 실제 몇 개월로 조사를 마무리 짓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제 6개월 한시로 출발하되 필요시 위원회 의결로 3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예. 최대한 빨리 끝내고 보고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러기 위해서라도 기관적 공조가 잘 되어야 되는데요. 핵심 기록물인 국가기록원에 위반된 자료, 청와대 캐비넷 문건이라고 표현돼 있죠. 그리고 감사원 자료, 국정원에서도 지금 계속 조사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국정원 적폐청산 TF 자료, 그리고 검찰 법원 등에서 확인된 자료, 그리고 아직도 문체부나 산하기관들에서 관련 자료들이 좀 더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좀 모두 확인돼야 기초적인 사실에 좀 접근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위원회 연장도 좀 고민 중에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예, 그렇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 저희 문화예술인들은 사실 2015년도부터 아무런 힘도 없지만 그냥 거리와 광장에서 블랙리스트 진상규명을 외치고 작년에는 찬 겨울 동안 5개월 동안 광화문 광장에서 노숙 농성을 하면서 여기까지 오기도 했거든요. 이제는 새 정부와 국회 등이 좀 진상규명과 관련돼서 좀 더 힘있는 답들을 좀 내주셔야 될 때 아닌가 싶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의 송경동 간사였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예, 8시 30분 59초 지나고 있는데요. 자,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눈 내린 지역이 있다. 제가 3부 오프닝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교통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지현 캐스터. 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아침 교통량은 비교적 적은 편입니다. 다만 도로 곳곳이 미끄러운 만큼 사고 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가는 길은 암사대교 목간 지점 하일차로에 고장차가 서 있습니다. 차로 변경에 유의해서 이동을 하셔야겠고요. 이후로는 올림픽대교에서 잠실철교, 청담대교부터 성수대교까지 짧은 구간에서만 밀리고 있고 반대편 하남 쪽으로도 가양대교 부근, 한강대교 부근, 그리고 한남대교에서 동호대교까지 역시 구간 정체입니다. 또한 행주대교 부근 일대로는 안개가 짙게 껴 있습니다. 가시거리가 짧은 만큼 사고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고요. 강 건너 강변북로 이용해서 구리 쪽으로 가는 길, 자유로 행주대교 부근부터 가양대교, 양화대교 부근, 그리고 이촌동 부근 일대로만 잠깐 밀리고 있고요. 일산 쪽으로도 한남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 정체 서행입니다. 내부순환로 성수동 쪽으로 오늘 비교적 여유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 상당히 좋은 상황인데요. 홍지문 터널 안 3차로에 고장차가 있으니까 차로 변경에만 유의해서 이동을 하시면 되겠고요. 반대편 성산대교 쪽으로 가는 길은 정릉램프 부근 그리고 홍제램프부터 연희램프까지 짧은 구간 서행입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경제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하시죠? 하죠. 예. 근데 올해 달라지는 게 있어요? 매년 달라지는 게 있는데요. 예. 13월에 보너스가 되느냐, 세금 폭탄이 되느냐, 예. 영수증에 달렸습니다. 매년 영수증. 왜냐하면 전산화가 다 돼 있어서 현금 정말 영수증 같은 경우에 다 돼 있잖아요. 카드, 보험료, 그런 거 다 돼 있습니다. 중요한 건 개별적으로 챙겨야 되는 것들을
안 챙기느냐 챙기느냐에 따라서 승부는 갈리는 것 같아요. 세금을 일부 병원은 말이에요. 그걸 달라고 그래야 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산화를 해놓는 곳이 있고 안 해놓는 곳이 있고 맞아요. 그 삼총사가 영수증을 챙겨야 그 삼총사가 매년 같습니다. 이건 바뀌는 게 아니라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입니다. 안경은 작년부터 들어왔고요. 들어왔네. 그게 뭐 의료비 안으로 거의 큰 범주 안에 넣을 수 있는 거죠. 안경은 안과에 해당하는 거니까요. 요 세 개가 전산화가 안 되는 게 많거든요. 요거를 챙기느냐 안 챙기느냐가 항상 세금을 토해내느냐 토해내지 않느냐에 갈려 있습니다. 그렇구나. 다른 거는 국세청에서 다 알아서 해줘요. 홈택스에서 다 전산화되기 때문에 그냥 출력해가지고 뽑으면 됩니다. 뽑아서 뭐 제출하면 돼요. 나머지 개별적으로 챙겨 이게 다 귀찮거든요. 바쁘거든요. 연말에 또 얼마나 바빠요, 다들. 그렇죠. 누가 대신 해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연말정산 비서만 해도 알바만 해도 저는 상당히 쏠쏠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거 대신해 주는 데 있어요. 네, 교수님 같은 분들은 대신해 주는 분이 있겠죠. 아니요. 저희는 다 직접 합니다. 저희가 제일 오래 걸려요, 연말. 네, 방송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진짜로. 올해부터 진짜 억울하다. 진짜요. 억울하면 그대로 가져가세요. 올해부터 달라지는 거는 중고차가 예전에는 그 소득공제가 안 됐는데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구입하면 10% 소득공제가 됩니다. 올해부터고요. 그리고 초중고등학생의 이것도 삼총사 중에 하나 체험학습비 올해부터 되고요. 그리고 취약전 아동의 학원비 그리고 교복, 체육복 구입비도 교육비 공제 대상에 추가가 됐습니다. 의료비 중에서도 난임수술비 이런 게 좀 공제액이 늘었고요. 전통시장 이용액, 공제 많이 해줘야죠. 대중교통 이용액도 공제율이 좀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다들 검색 사이트 보면서 다들 알 거예요. 제가 뭐 이렇게 떠드는 게 별 귀에 들려오지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요 3총사를 꼭 챙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자녀 가구분들도 이거 이 기본 공제에서 기존에는 333이었어요. 첫째, 둘째, 셋째 하나씩 30만 원씩이었는데 올해부터 달라집니다. 둘째부터는 50만 원, 셋째는 70만 원이 되거든요. 요 기본 공제가 달라졌다는 걸 알고 하셔고 그다음에 이걸로 좀 부족하다는 분들 다들 이제 금융 상품 가입하잖아요. IRP 이런 거 연금 상품 가입해서 1인당 최대 700만 원까지 가능하거든요.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맞습니다. 그럼 대부분 되는데 그걸 물어보시면서 가입할 필요가 있는데 연말에 이 소득공제 그리고 비과세 해외 펀드 이거 조금 여유가 있으면 마음과 약간의 여유가 물질적 여유가 있으면 챙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연금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공제받는 거는 나중에 세금을 내야 되고. 맞습니다. 지금 공제 안 받으면 나중에 세금 좀 안 내고 이런. 맞습니다. 정확히 알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그게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공짜가 없어요. 지금 소득공제 비과세 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연금 받을 때 그래도 약간 저율과세입니다. 근데 그때는 또 근데 이자가 합쳐진 거에 또 세율이 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잘 따져보시는 필요는 있는 거 맞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공제한도 달라지는 거 이게 이미 부자 증세가 내년부터 본격화되지만 올해도 약간 들어가는 게 있어요. 총 급여액에 1억 2천만 원 초과하는 근로소득자. 나 이거 한번 대봤으면 좋겠다 다들 생각하실 텐데요. 신용카드 공제 한도가 지금 300만 원인데 200만 원으로 올해부터 줄고 연금저축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IRP 이런 거 다 포함해서 1억 2천만 원 초과하는 급여자들 같은 경우는 원래 한도액이 400만 원이었는데 이게 30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말이에요. 정부가 태양광과 풍력발전소를 확 늘리기도 했다고 그러는데. 원전 코리아를 이제 태양과 바람의 나라로 만들겠다라는 건데요. 2030년까지 100조 원을 투입합니다. 태양광과 풍력발전소를 35기 분량을 건설하겠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지금 7%인데 20%까지 2030년이 되면 20%가 된다는 거예요. 독일이 지금 29.3%고 영국이 24.7%니까 유럽 수준으로 올라간다는 거고 문재인 정부, 신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약간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내놨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땅도 필요하고 사실 여러 가지가 좀 필요한 게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 여의도 2030년까지 그 35기 분량의 태양광 풍력발전소 지으려면 여의도에 168배의 땅이 필요하다라고 해요. 그리고 가장 더 큰 문제는 태양광 풍력 아무리 좋아도 이게 효율이 좀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고 앞으로 기술이 계속 발전할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태양광 설비 이용률이 15%고 풍력은 20-30%거든요. 왜냐하면 매일 해가 뜨는 게 아니고 매일 24시간 해가 뜨는 게 아니고 매일 바람이 세게 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설비 이용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원전과 화력은 늘 돌릴 수 있으니까 80% 정도 이용률이 된다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부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아직도 남는 땅이 많다라는 거고요. 햇빛의 질은 일본보다 좋고 바람도 적지 않아서 풍력의 경쟁력은 충분하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제가 안 될 거라고 보는 게 제가 일본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그 일본 같은 경우에도요. 그 중국에서 불어오는 황사 그리고 미세먼지 있죠. 이것 때문에 끊임없이 태양 그 전지판 있잖아요. 맞습니다. 패널. 네. 그거를 계속 닦아야 되고 두 번째 풍력 있잖아요. 풍력. 네. 풍력 발전소도 미세먼지하고 황사가 거기에 못해 계속 들어간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황사나 미세먼지 이게 많으면은 이게 뭐 바람이 세고 뭐 햇볕이 좋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좀 고려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뭐 고장 나면 중국에 손해배상할 청구할 자신이 있으면 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좀 그런 또 어려움도 있는 것 같아요. 서해 쪽에 이제 중국의 미세먼지 황사를 막을 수 있는 대형 패널을 막던가. 정의석 기자님 영화를 너무 많이 보셨어. 풍력 에너지만 하는 큰 풍차를 서해 쪽에서 중국 쪽으로 날리는 거죠. 지오스톰 같은 걸 또 보셨구나 예전에. 정부는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자 그리고 금융당국이 민간은행에 근로자 추천 이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죠. 금융위 산하의 외부 자문기구가 있는데요. 네. 금융행정혁신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게 민간 금융사에 대해서 근로자 추천 이사제 도입을 검토하라라고 얘기했고 금융공기업, 뭐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이런 데겠죠. 여기에 대해서는 노동이사제 도입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조합의 같은 노동자 대표가 경영에 참여하는 거죠. 뭐 이사가 되는 거죠. 민간금융사는 그런 데서 추천한 사람이 이사가 되는 거고 금융공기업은 아예 노동조합 관련 사람들이 경영에 참여하는 건데요. 이 부분을 두고 이제 말들이 많은 거죠. 금융위는 지금 할지 안 할지 몰라요. 이건 어디까지나 자문기구의 자문론이기 때문에 예. 금융위가 받아들일지 몰라요. 하지만 이게 만약에 된다면 낙하산 방지를 위해서는 좋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제 금융사에 얼마나 낙하산이 많이 옵니까? 항상 공수훈련 받고 금융사로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여단 수준. 정말 별들이 많으신데요. 그걸 막을 수 있다라는 건데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우려하는 거는 관치에 노치까지 하는 거 아니냐. 눈치 봐야 될 시어머니가 더 많아지는 건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근데 KB금융 고위직 영입 거기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미 KB에서 지난 이사회 때 도입을 하려고 했다가 외국인 주주들이 반대를 했죠. 국민연금은 찬성을 했었고요, 당시에. 근데 국민연금 그 지분 비율이 높지 않으니까 외국인 주주가 반대해서 이게 부결이 됐죠. 근데 이제 이번에 KB금융이 작년에 이제 회장이 연임이 됐죠. 윤정규 회장이. 그래서 그 당시에 경쟁자였던 친노로 분류되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을 지금 고위직으로 영입하려 하는 말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내일이 또 디데이죠. 금융위하고 하나금융이 지금 지주회사 회장을 3년임을 시키냐 안 시키냐 가지고 지금 그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데 KB도 마찬가지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KB는 바람막이를 하기 위해서 친노 인사를 지금 부회장 또는 사장으로 영입을 하려고 해요. 국민의당 부행장 출신이죠. 부행장 출신은 노조위원장 됐고요. 김정민 전 부행장을 부회장 내진 사장으로 영입하려고 한다는데 이것 두고도 말들이 많은 거죠. 항상 그렇군요. 금융사는 정권 바뀌고 항상 이런 말들이 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새 송년회 많이 하실 텐데 택시 승차 거부 이 좀 많은데 승차 거부 신고하는 게 만만치 않다고 그러네요. 맞습니다. 이제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택시기사분들도 할 말이 많을 거고요. 그럼요. 기사분들 많이 승객 여러분들 많이 쌍방 과실이죠, 사실. 이게요. 진짜 근데 승객들의 잘못이 좀 더 크다고 봐요. 예, 이 방송을 택시기사분들이 많이 듣는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로 그걸 왜 사람이 이렇게 삐뚤어졌나. 세상이 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보통 승차 거부를 당할 때 경험은 대부분 택시기사분들 하는 말들이 이거죠. 교대 시간이야. 밥 먹으러 가야 돼. 화장실 가야 돼입니다. 근데 이제 다들 승객은 이제 승차 거부를 당하면 이제 기분이 나쁘니까 보통은 서울시 같은 경우는 120번 다산콜에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차량 번호 시간은 당연히 뭐 신고를 해야 되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뭐 처벌을 받으려면 보통 과태료 낼 거 아니에요. 택시. 근데 그러려면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녹취를 했거나 녹화한 영상이 있거나 아니면 사진이 있거나. 그런데 승객분들이 그런 걸 하냐는 거죠. 녹취를 하고 찍고 그리고 이게 주관적인 요소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습니다. 승객들에.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 필요할 수밖에 없죠. 맞습니다.
기사분들도 할 말이 많으시죠. 주폭 손님들 특히. 그럼요. 그 무고도 있고 갑질 신고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런 증거를 요구하니까 만약에 승차 거부 신고를 하려면 이런 증거물을 항상 생각해 두셔야 된다라는 걸 알고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역사의 시선으로 뉴스를 읽어봅니다. 히스토리 뉴스. 예, 점점 더 복잡해지고 바빠지는 세상. 제가 오늘 3부에서도 크리스마스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요즘 이 과도한 스트레스하고 강박증에 시달리는 현대인들한테는 정신건강, 신체건강 못지않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 샤이니의 멤버 종현이 얼마 전에 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정말 전 세계적인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신건강 지금 어떻게 유지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런 부분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역사학자 전우영 교수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이 과거에는 근데 이 정신 좀 이렇게 이 아픈 거요. 예? 우리가 흔히 지금은 우울증은 정신적 감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옛날엔 굉장히 좀 부정적인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많죠. 사실 지금도 부정적이긴 하죠. 우울증이 좋은 건 아닌데요. 그런 이제 우울한 느낌 같은 경우는 특별히 정신질환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고요. 네. 정신질환이라고 하는 개념도 지금과 같지는 않았죠. 사실 없었다고 보는 게 맞고요. 이제 보통 이제 나타나는 증상으로 광증, 미친병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얘기 나온 김에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좀 심한 정신질환, 정신분열이라든가 다중인격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이제 미쳤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게 이제 언어적으로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옛날 사람들에게 이 미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미치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 공간적 개념이거든요. A에서 B까지 네. 도달하다라는 개념이에요. 닿다라는 얘기죠. 아하. 우리가 예컨대 이제 누가 길을 물으면은 저 내 거리 못 미쳐서 좌회전하세요 등등으로 가르쳐 주잖아요. 예. 신에게 닿았다는 얘기고요. 신들림이라는 상태를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멀쩡하게 있다가 갑자기 다른 이제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한다든가 평소에 자신과 다른 이제 모습을 보인다든가, 이거는 그 사람 몸 안에 어떤 귀신이 들어와서 그런 현상을 보인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걸 미쳤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미신병은 귀신 들린 병이라고도 흔히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예전에는 그 정신과 치료도 굉장히 무지막지하고 그랬던 모양이더라고요. 일단 좀 병 자체가 이건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청취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힐링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힐링을 하러 어디로 갑니까? 글쎄, 편백나무숲에 가야 되나요? 어떻게. 전원으로 가죠. 예. 농촌으로 가고, 산으로 가고,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 사람들은 절대 다수 인구가 전원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과도한 스트레스, 좀 날카로워지는 신경, 하루하루 달라지는 상황들, 거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받는 이제 그런 이제 어려움들, 심리적, 정신적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적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920년대 도시화가 한참 진행되던 와중에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우리 사회에서 했었거든요. 사실은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나 좀 이 도시화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신경증은 현대병이자 도시병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어제 있었던 것이 오늘 없어지고, 또 어제 없었던 것이 오늘 생기고, 매일매일 새로운 물건들에 적응해야 하고, 이게 과거처럼 이제 신경을 라이브하게 좀 이렇게 놔두고도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게 돼버린 거죠. 그럴수록 우리나라가 특히 심해요. 그렇죠. 이제 압축 성장인 만큼 이 상황 변화 자체도 압축적이고, 그만큼
정신이 따라갈 수 있는 좀 따라가기는 허겁지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굉장히 오래 겪었어요. 많이 겪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더 심하다는 걸 이제 저도 인정을 하고요. 교수님, 요새 젊은 사람들이요. 예. 외국 나가서 살고 싶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는 뭐 박정희 정권이나 전두환 정권 시대에 독재 피해서 나간다 그러지만 요새는 뭐냐면 경쟁이 싫어서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아요.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것이 네, 현대 도시, 자본주의 도시적 삶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왔던 거죠. 뭐 20년대부터 얘기를 했던 거고요. 1920년대부터. 그래서 이제 굉장히 적었어요, 일단. 그러니까 지금보다도 이 우울증이라든가 강박증이라든가 편집증이라든가 정신분열증이라든가 이런 병을 앓는 사람들이 적죠. 굉장히 적었고요. 네. 간혹 이제 심한 정신적 충격 때문에 또는 어쨌든 선천적인 사유 때문에 좀 이 광증이 발현되는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귀신 들린 병이라고 생각했고요. 귀신을 쫓아내면 낫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귀신은 약으로 안 쫓겨나거든요. 그렇죠. 귀신을 쫓아내는 건 약이 아니라 무슨 부적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귀신이 싫어하는 물건이라든가 예.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정신병에 대한 처치도 굉장히 좀 말씀하셨듯이 잔혹해서 어떻게 보면 예. 그런데 이제 어떻게 행동할지 모르겠다 싶은 사람들은 결박 묶어놓고 하루 종일 이제 방 안에 가두거나 예. 발에다가 착고라고 하는 움직이지 못하게 큰 통나무 사이로 발을 눌러놓는 게 있어요. 예. 그렇게 눌러놓거나 아니면 전에도 한번 여기서 이 프로그램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미친 병에는 몽둥이가 약 이런 말을 쓰잖아요. 예, 예. 근데 이 몽둥이도 그런 일이 그런 그렇죠. 무지막지했었죠 옛날에. 근데 그 몽둥이도 아무 몽둥이 나무로나 만드는 게 아니고 꼭 귀신 쫓는데 효과가 있다고 믿었던 복숭아나무 몽둥이로 만들어서 이제 무지막지하게 구타하고 또 그러는 와중에서 심지어 이제 자기 부모를 구타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런 범죄들도 1년에 한두어 건씩 이렇게 일어나곤 했었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근데 그런 것도 있고 그런 여파가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이 정신신경과 같은 데 가서 상담을 하거나 이런 거를 또 꺼리는 사람들도 아직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건 뭐 사실은 꼭 우리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특히 뭐랄까요. 한번 낙인내 효과라고 하죠. 정신과 상담을 받았다고 그러면 이제 이 정신질환이 과연 완치되는 질환이냐라고 하는 의심 또 이게 이제 유전적이거나 뭐 다른 것들과 결합된 것은 아닌 거냐 하는 그런 의심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꺼리는 거죠. 근데 사실 요새는 정신신경과 같은 데 가시는 분들이 우울증이라든지 아니면은 공황장애라든지 예. 이런 것 때문에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우울증은 우리나라 같은 사회에서 살다 보면 예. 누구나 한 번쯤은 걸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약 먹으면 그거는 낫는다는 예.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회도 그런 편견을 좀 많이 없애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뭐 많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라고는 생각이 되고요. 그죠? 예.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우리 아까 교수님께서도 이제 이 정신적 이 스트레스 이런 거 많이 마셨는데 옛날에도 왕이나 관리 같은 사람들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았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나름대로.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게 뭐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뭐 그런 고민들을 참 많이 했었어요. 저는 이제 뭐 이쪽에 문외한이라서 이제 정신과 의사도 아니고 정신 분석학에 대해서도 아는 게 별로 없긴 하지만 과거의 담론 이야기 수준에서 보자면 이런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이제 정신적으로 뭔가 특히 정신과 질환에서 많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대상, 사물과 자기와의 관계를 제대로 정의를 못하는 거예요. 상황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걸 포괄적으로 말하자면 상황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죠. 근데 상황이 고정돼 있고 자기 역할이 고정돼 있고 대상과 자신 간의 관계가 고정돼 있다면 일단 한번 적응하고 나면은 거기서 다른 불안 요인들이 안 생기는데 현대 사회는 이 상황 자체, 자신과 타인의 관계 이런 것들이 계속 끊임없이 수시로 변화하고 있고 그때마다 어떻게 적응하는 것이 옳을지 판단하기 어렵고 이게 이제 과도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준다고 1900 이제 과거 초기 정신과가 도입됐을 때부터 그런 이야기들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신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울증은 누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우울증이나 이제 조울증이나 이런 것들은 현대 사회의 고질병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옛날에 왕이나 무슨 신하라고 스트레스가 안 받을 수는 없었죠. 특히 뭐 전국이 변동한다든가 또는 뭐 높은 관직에 올라갔다가 갑자기 몰락한다든가 이런 상황에서 정신적 분열 현상을 보이는 일들이 없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보자면 현대사회만큼 이런 상황과 자신 간의 관계를 수시로 재조정해야 하는 스트레스가 없었기 때문에 훨씬 덜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상황과 자신을 재조정하는 것도 중요하고 옛날에는요. 이 가족이 많았잖아요. 대가족이니.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자신의 심적인 방어막이 이렇게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도 있었던 거 아닐까요? 일부 그런 면도 있지만 네. 또 사실은 옛날 사회에서 보자면 현대 사회에서는 이제 오늘도 요즘도 신문에 계속 나오는 게 그런 거잖아요. 직장 내 갑질, 성희롱, 거래처 사이에서의 갑질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엄청나게 괴롭히잖아요. 인터넷에서 실업 1년 후 또다시 실업 뭐 이런 거 나오죠. 그렇죠.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직장 내 스트레스는 적었던 반면 대가족인 만큼 또 가족 내 스트레스들이 또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가족 구성원 사이의 불화로 인해서 주로 이제 정신적인 문제가 생긴다면 생기는 경우들이 간혹 있었기 때문에 양면이 있었던 것이죠.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좀 화목한 가정이라면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방패막이 돼주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냥 예컨대 고부 갈등 때문에 며느리가 미쳤다라든가 이런 일들은 요즘 같으면 그 정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냥 나가버리면 그만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그게 맞아요. 아니니까 이제 그런 일들도 이제 비일비재했던 거죠. 교수님 그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예. 그 생각이 나요. 명절 스트레스 증후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끝나가지고 이 며느리 되시는 분들 그 우울증 걸리고 이런 분들 많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예.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운동이나 식이요법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옛날에 뭐 이런 것밖에 못 썼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심신 수양이라고 하는 건 양반들에서 예. 이제 사실은 뭐 한 번 태어나면은 평생 그 직업을 갖고 그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이 옛날 사람들 대부분이었고요. 뭐 직장 때문에 거처를 옮긴다든가 승진이라든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은 양반인데 심신 수양법 같은 경우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었죠. 호흡법, 토납법 해가지고 참선도 하고. 예, 이런 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한 가지 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극단적인 선택이죠. 정신적 문제로 인한 자살이라고 하는 것도 우울증이 자살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은 것들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치료 대상이긴 한데 근데 현대 정신의학은 모든 자살을 또는 이제 모든 이른바 현상에 대한 부정을 이제 개인의 심리적 문제로 환원시키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젠가 제가 어떤 정신과 의사하고 좀 얘기를 좀 해봤었습니다만은 이제 그분 판단에 따르면 예컨대 윤봉길 의사라든가 안중근 의사라든가 민영환 선생이라든가 황현 선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다 전부 이제 정신질환자로 분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역사학자로서 좀 동의할 수 없는 부분도 좀 있긴 한데요. 근데 다양한 드리킴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모든 자살은 사회적 타살이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사회 구조적 차원에서 접근을 좀 해야 된다. 개인의 문제로 치환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님과 함께했고요. 자, 신율의 출발세 아침 목요일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약간 미끄러울 수도 있는데요. 좀 조심조심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고요.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